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지속과 관련돼서 가장 큰 역할을 하던 러시아 중앙은행 은행장이 지금 병가를 냈다, 아니면 가택연금 중이다, 기타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모스크바,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바다까지는 아니지만 연기가 이제 도시를 뒤덮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사진이에요. 지난 6월 18일 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대규모로 모스크바를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시설들이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이제 모스크바를 덮치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시민들도 이제 전쟁이 이제 우리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이제 공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관련돼서 이제 정말 환골탈태했다, 그 다음에 드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타겟이 지금 모스크바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민간인, 그다음에 군사 시설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이 많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겨울철만 되면 러시아군이 집요하게 발전,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 혹한을 넘기기 가장 어렵게 만드는 민간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이제 받아오면서 이제 악이 바친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에 나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8일 날 가해졌던 대규모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규모는 우크라이나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러시아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1000대 이상의 드론이 공격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한 절반이 넘는 이제 한 550대 정도의 드론은 격추를 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나머지 450대가 직접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했거나 아니면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모스크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격 규모에 대해서는 1000대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격추한 것은 한 200대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 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타격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성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석을 이제 하는 과정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거대한 연기 기둥은 러시아 주요한 수출 산업이죠. 원유 정제 시설 이쪽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모스크바에서도 가장 주요한 타겟으로 이 정유 공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유 시설들이 수도권에서 인천에도 좀 있긴 합니다만, 주로 서산, 그 다음에 울산, 여수 이런 쪽으로 좀 멀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인근에 정유 공장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당연히 가스프롬 소유의 이제 정유 공장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모스크바가 가장 우리 붉은 광장이라고 있는 센트럴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이제 러시아의 가장 이제 핵심이죠.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요 정유 공장,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 남동쪽에 위치한 요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만 3번째 타격을 받았고요. 지난주에 이제 2번 연달아 이제 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번에 드론 방공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이 정유 공장에 시설돼 있는 원유 저장 시설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뚜껑이 날아가는 모습이 가장 극적인 어떤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밈들이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거대한 연기 기둥 하에서 개를 산책시키거나 차를 한잔 하거나 하는 또 되게 대인배스러운 이제 풍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모스크바 인근 정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휘발유의 40%, 그다음에 경유의 5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 모스크바, 수도인 모스크바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네 곳인가요? 그렇죠.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에 당연히 여기서 항공유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 비행기 운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모스크바 인근의 정유 공장이 이제 주요한 공급 포스트인데, 여기가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특히 휘발유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이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러시아의 이제 방공 미사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동영상 보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표시를 좀 해봤어요. 이쪽에 지금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아마 맨패드 같은데, 그러니까 견착식이죠. 소형 이제 대공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궤적이 나오고 있어요. 항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제가 지금 표시한 여기가 지금 이제 미사일 탄두가 지금 날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드론을 격추시키지 못하고 정유 공장의 원유 저장 시설을 폭격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아군 오사에 의한 이제 폭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요격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금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대도시에서 요격 작전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지금 드론이 모스크바 시내 그리고 밑에 굴뚝들이 보이죠. 정유시설 인근을 비행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이 지금 요격하기 위해서 갑니다. 명중을 했어요. 명중까지는 좋은데 명중된 이제 드론 기체가 낙하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상업시설에 떨어지면서 대규모 화재를 또 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거대한 이제 연기 기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 그리고 이런 것을 SNS를 통해서 아무리 통제를 해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정유 공장을 공격한 이후에 이제 검은 비가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대규모 이 공격 이후에 지금 모스크바에서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이제 비들이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사람들의 옷에 이런 검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모스크바 이제 시 당국이 주민들한테 외출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번 드론 때문에 전부 다 폐쇄가 된 상태고요. 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이제 이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 역량이 이제 대폭적으로 상승됐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격에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모델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주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죠? 너무나 많은 모델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서 드론을 만들고 드론 만들어지면 일단 전선에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마구잡이, 중구난방 뭐 이런 인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드론의 역량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토노프 AN196이라고 부르는 리우티라고 부르는 이 드론이 가장 이제 중거리 정도 모스크바 정도의 항속거리를 때리기 제일 좋은 이제 드론인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대거 동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거리 드론이 이제 파이어 포인트라고 부르는 FP1이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FP1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 달려 있고요. FP2 같은 경우에는 이제 Z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모델로 분류되는데 상당히 저가에 하지만 탐지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폭장량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점점 표준화 모델로 지금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이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도 동원이 됐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루스 크루즈 미사일도 동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판 샤헤드라고 불리는 베헤모스라고 하는 자폭 드론들도 이번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 정도 거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시베리아를 공격한다든지 이 정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중거리 정도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모스크바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섞어가지고 총동원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재고 소진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방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곤란하죠. 왜? 속도도 제각각, 고도도 제각각, 비행 특성도 제각각. 이게 한 두세 패턴이면 차라리 요격하기가 쉬운데 중구난방으로 마구마구 날라들어오다 보니까 요격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스크바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둥, 즉 푸틴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 강력한 지지는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 같은 양대 도시의 중산층은 전쟁 피해 없이 일상의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회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너희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먼 곳이 아니고 너희들 일상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어. 이 전쟁 한번 계속 해볼까? 너 언제까지 견디나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면서 모스크바 시민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 군사 작전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4년 동안 되고 있지?
우리가 공격받는다. 왜 공격받아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기는 꺼리고 대신 특수군사작전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감, 회의감을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당국은 일단은 공습에 대해서 피해와 뭐 공습 상황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좀 이제 은폐를 하면서 상황을 좀 넘어가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러시아 어떤 공영 방송 등등이 이제 공습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습 이후에 갑자기 이제 강화된 이야기가 이제 키이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습 화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입은 피해보다 쟤네들한테 가한 피해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입는 피해가 우리가 입는 피해보다 한 100배쯤 많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일상적으로 휘발유 부족, 배급제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면서 실제로 야 이거 전쟁이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점점 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관심은 모스크바 방공망에 점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 상당히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과거 냉전 시절 때부터 러시아 그리고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 방공망은 아주 철통 같은 방어망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다종다양한 점들이 찍혀 있어요. 구글어스에 이제 표시된 점들인데 지금 이것이 사실 이제 인공위성 영상을 뭐 이리저리 잘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미사일들이라든지 방공 기지들은 마구잡이로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배치되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근에 동심원을 그리면서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고도 장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인근에 근거리, 그 다음에 뭐 단거리, 또 요격 체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 따라서 쭉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뭐 S300, S400 같은 이제 첨단 무기들이 이제 있죠. 여기 보면 이제 S300이 주로 외곽에 있고요. S400이 보다 가까운 쪽을 방어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라고 써 있는 판치르라고 하는 이제 이동식 방공 체계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공망 밀도로만 보면 사실 평양, 모스크바 거의 세계 탑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줄줄이 뚫리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가장 큰 이야기는 뭐냐? 일단은 이제 이 드론과 관련돼 있는 방어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탄도미사일 또는 소수의 어떤 뭐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을 막는데 특화가 되다 보니까 드론을 막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돼 왔고 무엇보다도 방공망을 유지하는 인력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SNS 주로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도는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래요. 레이더 쪽에서 먼저 탐지를 해야 되는데 레이더 통제관이 이제 그동안의 오인 경보가 너무 잦다 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이제 느슨하게 풀어놨다는 거죠. 사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공 쪽에 계셨던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레이더라는 물건은 되게 기계적으로 뭔가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무조건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보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속도는 무조건 아무리 느려도 시속 300km 이상 이렇게 맞춰놓는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상을 움직이는 비행기라든지 새라든지 뭐 바람에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부유물질이라든지 시속 300km를 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0km를 넘는 물건은 무조건 공격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론은 속도가 되게 낮죠. 뭐 시속 뭐 150km, 100km, 뭐 인위적으로 늦지만 뭐 80km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들도 레이더에 의해서 뭔가 공격 물질로 공격하는 대상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경보가 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경보에 시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바꿔놓게 됩니다. 경보를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통제관이 세팅을 상당히 느슨하게 해놓은 요걸 절묘하게 맞추어서 들어와가지고 전혀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차근차근 요격을 못하고 시내에서 눈으로 본 상태에서부터 요격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컸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방공망에서 눈이 레이더잖아요. 근데 레이더끼리 서로가 이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장거리에서 탐지가 되고 그러면 중거리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근거리에 들어오면 보다 정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각각의 포대에 이제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개별 레이더가 각각 표적을 식별하고 이것을 이제 인근 포대에다가 표적을 할당을 해주다 보니까 하나의 드론에 대해서 4개 포대, 5개 포대가 동시에 이제 발포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요격 효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드론을 탐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플라스틱, 심지어 합판, 종이 이런 걸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반사율이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도 많고 도시에 이제 건물도 많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비추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건물들의 난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제거해서 저소개, 저피탐 드론을 탐지해서 확인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 드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용하고 특히나 침투 경로에 있는 주요한 고층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은폐하기 좋은 거죠. 레이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에 모스크바의 방공망 운영 쪽에서 특히 이제 요격을 담당해야 하는 쪽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다 보니까 대구경 이제 기관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이 우리가 저속이면 눈앞에 막 뻔히 날아다니는데 저거 그냥 육공으로 날려도 쏴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쏴서 격추를 하면 다행이지만 못 맞춘 탄두는 어디 가나요? 다 어딘가 떨어집니다. 어딘가 떨어지면 지나가다가 운 없는 사람들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유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람들이 폭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폭 신관이 있는 대구경 탄을 쏴야 되는데, 이 대구경 탄을 쏜다라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미사일 몇 발 날아다는 거와 달리 온 동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도시가 전쟁터가 됐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또 결정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방공부대가 요격 드론을 출격을 시켰는데 옆쪽에서 전자전 부대가 그냥 광역 제밍을 걸어버리면서 다 같이 추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았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인근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조종을 해서 침투시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광역 제밍, 특히나 이제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이제 조종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체 통신망을 꺼버리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고 정작 러시아에서 기동 타격대들,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고 가서 근처에서 요격을 해야 되는 친구들만 오히려 통신이 안 돼가지고 요격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관 준비 부족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진짜 허당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이 엇갈립니다만 그래도 전체 최대 한 90% 이상은 요격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요격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했고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승자박이다라는 게 러시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 멀리서부터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S3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의 지대공 방어망에서 보면 약간 구형 모델이죠. 하지만 옛날에 원체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많이 있어요. 재고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외곽에서부터 S300으로 일단 날리고 그 다음에 S400, S50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판치르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외곽에서 탐지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될 S300 지대공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상당 부분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구멍이 난 상태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걸 왜 옮겼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S3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초음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지대지 미사일로 지상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은 아니지만 초음속 지대지 미사일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침투시키기 좋은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이 모스크바를 주변에 지키고 있던 S300 포대 미사일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방공망에 구멍이 난 상태였고 미사일 자체도 부족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뒀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아주 절묘하게 사각을 파고들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세팅이 됐던 아니면 AI에 의한 학습이든 아니면 스타링크를 통한 실시간 조종이든 여러 가지로 자관 중장거리 이 공격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도 이제는 사거리가 넉넉하다 보니까 우회하고 그다음에 엄폐하고 은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적인 경로를 잡는 이러한 능력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스크바라는 지역을 이제 키이우가 맞으면 그만큼 100% 똑같이는 못 돌려주더라도 계속 때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빨리 전쟁 끝내자, 그만하자. 라는 이야기를 점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지역은 크림반도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크림반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러시아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이러한 작전을 구상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요즘에 저는 좀 듭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이 크림반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물류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크림반도를 거의 봉쇄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 한번 보시죠. 이 크림반도라는 지역은 사실 유지하기가 되게 고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연결되는 이 통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케르치 해협을 통해서 그 큰 대교로 연결되는 이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케르치 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내내 지금 공격을 받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통과하는 철도, 그 다음에 대규모 트럭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주로 바지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배를 집어넣기도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소규모로 나눈 바지선들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 크림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물류들을 그동안에 공급을 해오는 해상에 많이 의존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말부터죠. 작년 한 10월 달부터 우크라이나가 날아다니는 드론뿐만 아니고 수상 드론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바지선들을 대거 격침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해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해상 루트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지도 보시면은 이 위쪽 마리우폴을 지나가지고 들어오는 이 육상 루트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트럭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길들, 고속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요한 국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매일 트럭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달부터 이제 공격이 강화되면서 300대 이상의 트럭들이 이제 타격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유류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없으면 러시아 기계화 부대, 수송부대 뭘 못한다. 그다음에 크림반도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할 수가 없겠죠. 현대 문명에서 석유가 없다라는 것은 뭐 그 순간부터 이제 극단적인 이제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 마리우폴,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루트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관 이 남부 전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 쪽에 러시아군 수송량이 이렇게 세어보면 71% 이상 감소했다. 그러니까 남부 전선의 러시아 군들에 대한 탄약, 유류 이 보급이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군 단계를 넘어서 민간인들까지도 지금 유류 부족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림반도 쪽에 있는 주유소를 보면 다 대부분이 없음이라고 하는 기름이 바닥났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 가지고 기름을 휘발유를 넣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뭐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못 넣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1인당 20리터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크림반도 쪽에서 기업이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 휴가를 좀 이르게 휴가를 이제 이 크림반도 쪽으로 갔던 러시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본토로 귀환하려면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모스크바 공격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전체 러시아의 정유 시설 그리고 이제 원유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적재하는 능력들의 한 40% 가까이 타격을 입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주유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부터 휘발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튀르키예 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계속된다는 보장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유 수출을 현재 중단한 이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 한두 곳에 대해서는 뭐 모기가 그냥 귀찮게 군다 정도 수준이었는데 점점 드론의 능력이 커지면서 그리고 아주 정밀하지 않아도 뭐 정유 공장 이런 건 대규모 시설이니까 대충 아무데나
내려꽂혀도 다 상대방한테 큰 피해를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타격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은 최근 들어서는 뭐 단거리를 벗어나서 중거리, 장거리, 그러니까 뭐 저 시베리아 이런 쪽까지 장거리, 초장거리 공격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거리 타격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이제 미국이 냉전 시대 공지 합동 작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선 후방에 있는 예비 부대들을 공격을 해 가지고 이제 공격력을 차단을 하는 이런 전장 후반 차단과 비슷한 개념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러시아군을 일일이 타격하는 것과 더불어서 후방에 있는 이제 보급기지, 주요 보급로들을 타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자주포 같은 경우를 이제 사거리 한 40km 정도까지는 러시아군도 상당히 조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책을 세워왔는데 이거보다 더 후방인 40km에서부터 160km.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K9 같은 경우에도 40km가 사거리죠. 40km 후방을 때리려고 그러면은 미사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미사일을 가지고 뭐 소규모 분산되어 있는 하나의 트럭, 소규모 집적기지 이런 것을 타격하는 것은 BC가 안 나오는 거죠. 투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드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더 비싸냐, 드론이 더 비싸냐? 그러면 당연히 트럭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날려서 공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km에서 160km에 이르는 전선 후방 지역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보급망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타격 대상은 철도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할 때 일단 전진을 하고 전쟁 초반에만 이제 트럭이 가지만 그 다음에는 철도를 깔죠. 철도를 깔아서 여기다가 이제 보급을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게 러시아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이 철도망 자체를 이제 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분기기, 그 다음에 철도 정비창 뭐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핵심 목표는 유류 열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개별적으로 요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서가는 전자전을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격을 주로 잘 막아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전자전이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과거처럼 일일이 후방에서 날아오는 이 드론을 조종을 하지 않습니다. 표적 인근 지역까지 투입을 하고 끝까지 목표 추적도 이제 AI로 알아서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끝까지 최종적인 목표만 스타링크를 통해서 짧게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조종자들이 타격을 하고 바로 다음 드론으로 넘겨받아가지고 또 타격하고 하는 패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전자전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러시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상대방 물류에 대한 타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루 2,000번 이상의 타격 능력을 점점 과시를 해가면서 주로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을 오히려 역탐지해가지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드론 발사대, 드론 통제소 이런 지역을 하나씩 찾아서 핀포인트로 때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 드론을 통해서 공격하는 횟수를 보면 2025년 한 10월 달 이때만 해도 하루에 1,000회를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2,000번을 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공격할 여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표를 때릴 수 있고 과거에는 한 번 때리고 실패하면 다시 때리려면 며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이동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한 번 공격을 할 때 동시에 3번, 4번을 때릴 수 있는 역량들을 보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때리고 이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점점 몰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왜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그럼 취약해지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때리고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스크바라는 러시아의 수도까지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러한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로 장군 멍군이 이어지고 그거에 따른 혁신이 또 다른 공격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 정말 해야 될 때가 됐다 싶은데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마 한두 가지 전리품을 얻을 때까지는 공격을 계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대규모 드론을 동원한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습 그리고 크림반도 공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